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사 김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권법이 끝났고 계약법으로 들어갔죠. 이 계약법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문제인데 10문제를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시작했죠. 자, 이 문제 중심으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면은 유사하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출제되니까 거의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 페이지 147페이지 3번 문제 들어갈 거죠. 147페이지 교재. 자, 3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여야겠죠. 자,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는 것은 당사자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자와 승낙자가. 또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갑이 을에게 그림을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다.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그 내용에 맞는 승낙을 했습니다. 병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 갑이 을과 계약을 맺자고 했지 병과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이 그 내용에 맞는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야죠. 을과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까 당사자가 일치되는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 청약은 아무나 승낙을 그 내용에 맞는 승낙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체결되겠지만은 특정인한테 청약을 했을 때는 그 특정인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게 바로 주관적 합치라고 하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또 일치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 이걸 객관적 합치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일치가 된 것을 알면서 불일치시키는 것을 의식적 불합이라고 그래요. 의식적 불합이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 이게 의식적 불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무의식적 불합이 일치된지만 알고 있으면서 일치가 안 됐다는 걸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무의식적 불합의가 됐으면은 계약은 성립이 안 되니까 취소 문제, 무효 문제가 안 생기죠. 계약이 불성립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일 때는 그 기간까지만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은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죠. 2번도 맞았죠.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무의식적 불합의, 여기 나오죠. 무의식적 불합의는 서로 간에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된지만 알고 있는 거, 서로 간에 모르면서 불합의 된 거, 이건 계약이 불성립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이 불성립된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동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대화자와 격지자, 우리 청약과 승낙의 도달 시점이 틀리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했죠.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발송 시에 승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근데 5번에 청약이라고 나왔잖아요.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라는 거. 그러면 5번 맞았죠.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48페이지 4번. 다음 중 계약이 이미 성립하는 경우끼리 바르게 짝져진 것은, 기억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으면은 이것은 이 뭡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이라고 봐야죠. 승낙으로 대신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요. 사용을 했으면은 계약을 체결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억번 계약이 성립된 거고, 니은번 민사 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은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통지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달 말까지 확답이 없으면은 당신은 승낙한 것으로 알겠어라고 청약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달 말이 지났는데도 확답이 없으면은 승낙의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죠. 승낙자는 언제나 자유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승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니은번 회답하지 않는 경우 성립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니은번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성립을 고르라 하겠으니까 디귿번 경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갖다 놨어요. 도로 갖다 놨으면은 그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죠. 바구니에 집어넣고 이제 이 뭡니까 매장을 통과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도로 갖다 놨으면은 이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딱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그게 교차 청약이라고 그러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딱 내용이 일치가 됐고 모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은 성립되죠. 양 청약만 갖고 계약이 성립되는 걸 교차 청약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 고르라 하겠으니까 기업과 니을 2번이네요. 기업과 니을만이 계약이 성립되고 5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여러분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다. 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잘못이란 얘기잖아요. 잘못이 있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요. 원시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객관적 전부불능이하죠. 그럼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면은 그 계약은 무효죠. 계약은 무효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놨죠. 두 번째, 일방 당사자의 잘못이 있어야죠. 채무자, 이행할 의무자의 고의과실, 악의과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야죠. 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지만 알고 있었어요. 선의무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네요.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어요. 일방의 잘못으로.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고의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실익배상이라고 그러죠. 믿었다는 게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 실익배상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계약 체결사항의 비용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행이익을 전매 차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계약 체결사항 과실 책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계약 체결 후 준비 단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준비나 교섭 단계 상에서 부당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체결 후 준비나 또는 교섭 단계 단계상에서 중도 부당 파기가 돼서 재산상 또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죠.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죠.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실익배상 문제가 생긴다. 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정신상 심리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판례의 견해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라는 거.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를 풀어봅시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네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는 거. 1번 맞았죠.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실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이 실익배상인데 이건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2번도 맞았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지도 요한다.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 알 수도 없었고 또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 이겁니다.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돼요. 500평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실제 면적은 400평이에요. 그런다면은 이건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지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왜? 이 수량 부족은 일부 불능으로 보야지 전부 불능은 아니잖아요.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맞았네요.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의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했으나 임야의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으로 실익배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죠. 그러면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3번이네요.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동시행항변권이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536조. 동시행항변권. 항변권이라는 말은 거절권이라는 얘기거든요. 동시이행. 자, 우리 쌍무계약은 양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쌍무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은 서로 동시행관계예요. 물건을 주고 대금을 주고 서로 간의 동시행관계인데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너 물건 가져올 때까지 나 돈 못 줘. 이행 시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채무를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걸 동시행항변권. 그럼 물건 너 돈 줄 때까지 나 물건 못 넘겨줘. 매도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건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만 거절하는 거죠.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란 얘기죠. 세 번째. 그러면 선행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선행특약은 원칙적으로는 항변권 안 생기죠. 원칙적으로는 항변권 없다라는 거. 그러지만 예의적으로 선행특약을 맺었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후이행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이행을 못할 염려가 다분해요. 그러면 불안해서 이행을 못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 선행 의무가 의무가 지체 중에 이행 지체 중에 후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 있죠. 후이행기 도래한 경우 도래했어요. 그러면은 항변권 생긴다 그러죠. 후이행기가. 자, 우리 판례를 읽어보면은 중도금은 등기 이전과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잔금과 등기 이전이 동시행관계죠. 그럼 중도금은 선이행특약이죠. 선이행특약인데 중도금을 준다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잔금 기일까지 와버렸어요. 등기를 넘겨준다는 날짜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과 등기 교부가 동시행관계다 그럽니다. 선이행특약을 맺었을 때.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항변권은 소송상에서는 법원에서는 주장이 필요 없죠. 아니 주장을 해야죠.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법원에서 참작해 준다. 주장을 해야. 그러니까 원용주의라고 그래요. 참작한다는 거. 법원이 알아서 참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용주의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항변권이 있음을 주장을 한다면은 원고 일부 승수 판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환 이행 판결이다 그러죠. 저 사람도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행을 하면서 상환 받아가라 라고 판결을 내리죠.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당사자 간이라는 것은 실체법상 효력이죠. 실체적 효력. 상에서는 주장이 필요 없죠. 주장 없이도 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도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 없다라는 거. 이행지체가 아니란 얘기죠.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는. 이걸 존재 효과설이라고 그러죠. 항변권이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생긴다. 여기는 원용주의라고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하려면은 소송이다, 법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주장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는데도 주장을 해야만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런 말이 없으면은 주장이 필요 없이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항변권 내용이다. 그 이외에도 내용은 많은데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에 들어갑시다. 자, 149페이지 6번 문제. 동생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동생관계가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어요. 자, 물건을 반환해줘야 할 것이 물건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 채무에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죠. 물건에 대한 항변권은 성질이 바뀌었을 뿐이지 채권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진 경우 항변권은 소멸한다. 틀렸어요. 존속한다 이래 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우리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적법한 점유라고 봐야죠.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이게 틀렸죠.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건 아니죠. 다만 사용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차임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을 고려할 사항이다. 틀렸죠.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금방 강조했죠. 소송상에서는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을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틀렸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된다 이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여기네요.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항변권 생기죠. 항변권 생기니까 이 5번이 맞았네요. 답은 5번입니다. 7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죠. 이 부당이득 반환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죠. 반환할 경우 각 당사자가 반환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았습니다. 자, 2번 당사자의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됐어요. 아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물건이 멸실돼서 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지는 경우 손해배상 채무에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랬죠. 이런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진 경우 항변권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 자, 이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여기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죠. 항변권이 있으면은 이거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 3번 맞았죠. 4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을 쫓는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채무를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4번 맞았죠. 5번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걸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이행을 못하게 될 현저한 불안한 사유, 재산이 악화되고 있다든가 파산 직전이 있다든가 이런 불안한 사유가 있으면은 선행 의무자라도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5번도 맞았죠. 7번에 틀린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150페이지 8번으로 들어갑시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이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자, 화재가 나서 건물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안 생기죠. 그러면 1번 맞았죠.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화재가 났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어요. 아니면 이웃집에서 연소돼서 화재가 났다든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은 이행이 면제되는 대신 건물을 넘겨주는 것이 면제되는 대신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죠.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갑이 지금 여기 2번입니다. 제가 3번으로 넘어간 2번.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537조에 나오는 거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 문제 풀어보고 위험부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3번. 을이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어요. 을의 과실로. 그러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지금 을에게는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그러니까 이 을이 매수인이거든요.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요. 3번도 맞았죠. 4번. 을이 채권자 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채권자 지체 중이니까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4번도 맞았죠. 사의 경우에 채권자 지체 중이므로 갑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538조 2항을 보면은 채무자가 이행이 면제되므로 대금은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이 면제되므로 채무자 하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되므로 이익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불이 났기 때문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죠.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은 상환할 의무를 진다. 538조 2항이 나오죠. 그러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위험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냐?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죠. 후발적 불능. 자,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거죠.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게 불능이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물론 이것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의무규정인데, 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우고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는 불능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매계약으로 얘기하면 매도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대금 채무자인데 왜 매수인은 채무자라고 안 씁니까? 대금은 불능이라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매매 목적물, 건물 목적물이 소실됐다든가 이렇게 불능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이 대금에 관한 불능은 인정 안 됩니다. 금전에 관한 불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어떤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못이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음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 채무자는 매도인이라고 했어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를 못 하죠.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경우 있잖아요. 다 돌려줘야죠. 다 반환해야죠. 반환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소실됐을 때 그 주된 불이익은 매도인에게 감수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지한다는 얘기죠. 등기가 완전 이행되기 전까지는 예의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채권자주의라는 것은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감수되는 거. 어떤 때냐. 매수인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에 있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불능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령지체 중에 안 받아주는 걸 수령지체라고 그러죠.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538조죠.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이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채무자는 이 상대방에게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이행 청구가 인정된다.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채무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채무자가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행 면제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이익이 발생 시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익의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의무를 진다라는 거. 매수인한테 양도소득세 정도는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세금은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한다 그러죠. 어차피 자기가 이행을 해줬으면은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 우리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지만은 예의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한 문제 맞출 수 있죠. 자 9번 문제도 그 문제니까 연결해서 우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숙제하기 위해서 풀어봅시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을이 매도인이네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택의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의 주택을 갑과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죠. 갑과 을 소유 주택의 계약 체결 후 이 소실돼 버렸어요.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요. 위험부담 문제죠.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소실됐을 때. 자, 틀린 것은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을은 갑에게 을이 지금 매도인입니다.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매수인한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1번 맞았잖아요. 2번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 주택이 소실됐어.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 주택이 소실됐을 때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으면은 그거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야죠. 이행 청구 못 하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 자, 갑의 과실로 매수인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이기 때문에 이 대금 청구. 자, 을은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잖아요.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을의 잘못으로 소실됐으면은 이것은 이행불능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채무자 을의 과실로 소실됐을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 문제로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의 과실로 소실됐을 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았죠. 4번. 5번 갑은 수령지체 여기죠. 수령지체 중에 소실됐어요. 쌍방의 과실 없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이 을은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수령지체 중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 틀렸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아,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 쉽게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자, 10번. 자, 151페이지 10번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자, 이제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떠올려야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매년 출제됩니다. 빠짐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보험금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수령토록 하는 내용을 정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계약의 당사자가 됐지만 여러분들 자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계약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보험금을 수령할 수익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다. 제3자의 약관계약이다.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걸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 건물을 을과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인데 이 대금은 병한테 갖다 주기로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병한테 갖다 주기로. 그러면 이 병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이 계약을 맺었지만 병에게 이 매매 계약의 효과에서 발생하는 대금 채권을 병한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죠. 그러면 그걸 요청하는 자다 해서 이 갑을 요약자라고 그래요. 갑이 대금 채권자잖아요. 대금 채권자인데 을은 낙약자라고 그래요. 응락해주는 자다 그럽니다. 이 자가 대금 채무자죠. 그러면 선생님, 이 제3자는 1억 원의 대금을 받기로 했으면 이자가 채권자인데 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계약 당사자만이 채권자 채무자예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지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3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익자라고 합니다.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하죠. 그러면 요약자와 이 수익자의 관계가 있죠. 이걸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부존재 사유가 생겼어요. 이런 시에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에 영향 없다. 계약에 영향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이 관계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또는 동생항변권이 생기는 동생항변권이 생겨요. 이런 관계일 때는 이것을 낙약자는 수익자한테도 무효, 취소, 해제, 동생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하다는 거. 그럼 선생님,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이 수익자는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해당 안 됩니까?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 없다. 이 제3자로서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 내용에서 병은 나온 자지 새롭게 병이 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로 보호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해야 한다는 거.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됐고 만약에 수익을 거절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해요. 권리가 수익자에게 발생하려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낙약자한테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낙약자 측에서 수익자한테 이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최고권이 있어요. 당신
이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확답이 없을 때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확답이 없을 때.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죠. 계약의 변경 또는 소멸이 금지된다는 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자, 그 다음에 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지는 못하죠. 채무불이행.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면은 이 수익자에게는 해제권이 없죠. 해제권은 없어도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낙약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럽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이미 대금을 이행한 후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있죠.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권 없다라는 거. 왜 없냐?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나 원상 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낙약자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행했던 대금을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 못하고 요약자한테 반환 청구해야 한다 그럽니다.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이미 이행한 후에는 대금 반환 청구를 수익자한테는 못 한다는 거. 자, 문제 풀어봅시다. 10번 문제. 151페이지 10번 문제. 자, 틀린 것은 1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면은 갑과 을 사이에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러면 하기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 맞았죠. 2번 갑이 목적물을 제공할 때까지 을은 병에게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항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건물을 넘겨받을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을이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을은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매매계약을 갑의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 병이 선의일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사기 이후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병은 수익자는 선의 제3자 속에 안 들어간다. 선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예요. 그래도 취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됐고 4번 을이 계약을 이행을 않더라도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죠. 여기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 되더라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더라도 수익자는 해제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맞았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갑을은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면 10번의 답은 3번. 1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들렸죠? 현존 특정할 필요가 없다. 뱃속에 있는 태아나 설립 중에 있는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이후로 제3자가 요약자, 낙약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죠.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만 있다라는 거. 제3자는 해지할 수 없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의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낙약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대항 가능하다는 거.
자, 4번.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수익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지만 한 후에는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권리가 발생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았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했어요. 여기에 낙약자의 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확답이 없으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는 경우. 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래야죠. 그럼 맞은 것은 4번밖에 없네요. 12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죠. 틀린 것은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의 여부를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병은 대금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번 맞았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 취소됐더라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 병은 이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병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 맞고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효력이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합의 해제 못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그래서 4번도 맞았고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을 때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는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도 맞고 12번에 틀린 것은 2번. 1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설명 중 틀린 거.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 이후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병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은 급부 청구권을 소멸한다. 자, 무효 취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는 이 병한테도 대항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익자에게도 이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부 청구가 소멸한다. 2번도 맞았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병한테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거절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고.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고 나왔으니까 4번 맞았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무효인 것이 판명됐어요. 이미 이행이 됐던 것이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행한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5번도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한 문제가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29위 시험에도 이건 한 문제가 나온다. 물론 28위, 27위, 26위 계속 나왔죠.
이 27위 시험 문제도 이와 유사하게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병전적 채무 인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병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1억 원을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맺는 경우 있죠. 이걸 그러면 병의 채권자는 갑한테도 채무를 받을 것 있고 또 을한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병전적 채무 인수계약이라고 그래요. 병전적 채무 인수계약도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하나 더 기억하세요. 병전적 채무 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계약 총론을 다 못했는데 계약의 효력까지 공부했어요. 계약의 소멸, 해제, 해지가 또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정리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